처음엔 모두가 말렸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했고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움직였고 그 선택은 한 도시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총성보다 빠르게 사람들이 돌아왔고 패어갔던 거리는 이름 모를 열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남긴 결심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곳을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980년대 중반의 디트로이트 외곽은 한때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과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철수했고 GM은 일부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포드는 더 이상 이 지역을 생산 중심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건 녹슨 철제 구조물과 깨진 창문뿐이었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없었고 공장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시 재건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수천 건의 실업급여 신청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외곽산업지구는 결국 잊혀진 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땅에 한국에서 날아온 이름 모를 기업 하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이 땅을 사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자는 기사에서 그 회사를 아시아에서 온 도전자라고 불렀습니다. 현지 방송국 앵커는 그 뉴스를 전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이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건지 진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회사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대라는 발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지역 신문은 그 회사를 일본 기업으로 잘못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지 공장지대의 부동산 가치는 바닥을 쳤고 땅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남은 사람들도 낙담과 체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 기업이 땅을 사겠다는 소식은 도시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조는 발끈하며 즉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지역 정치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아무도 원치 않던 땅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국 기업의 실무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관심 밖에 있던 곳, 망가진 도시, 버려진 땅. 그곳에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는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 한 번의 선택이 한 도시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현대 자동차의 디트로이트 공장 진출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미국 언론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단 3줄로 보도했고 CNN은 경제 코너의 말미에 짧게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격한 반응은 지역 언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디트로이트 지역 라디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차가요. 일본차 흉내도 제대로 못 내는 나라에서 우릴 구하겠다고요. 현대자동차는 당시 미국 내 소비자 인지도조차 희미한 브랜드였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를 일본 브랜드로 착각하기도 했고 일부는 중국 기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현대차가 한국의 국영기업이라는 오해를 기사에 실었고 그 사실을 정정하는 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해보다 더 깊은 문제는 편견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사회는 일본 제품의 공세로 인해 깊은 무역 적자를 겪고 있었고 그에 따른 반감이 극심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은 일본 차를 길거리에서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고 일본 공장 진출을 막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이려는 한국 기업은
일본의 그림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한국 차는 일본 차의 싸구려 복제품일 것이다. 기술도 없고 품질도 없고 가격만 싼 미끼 상품일 것이다. 현지 상공회의소는 현대차의 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본사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해 임원진의 76%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고위 간부 한 명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차의 전략기획실조차 해외 공장보다는 국내 생산 라인 증설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국 진출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실무 책임자는 한 문장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여기 언젠간 미국이 먼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10년 넘게 동남아 공장을 돌본 베테랑 관리자였습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 장벽과 기술 이전의 복잡함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던 건 땅이나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장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그 땅 위에서 다시 살아날 공동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회피했고 누군가는 도망쳤지만 그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는 당시 현대차 내부 문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상 투자 손실 3천만 달러 첫 5년간 수익성 회복 불가. 미국 노조와의 협상 실패 시 2년 내 철수 가능성. 그런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디트로이트 외곽에 그 땅을 샀습니다.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싸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회의실은 그날도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985년 9월 전사전략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디트로이트 공장 진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예상 투자비는 기존 계획의 1.5배를 초과했고 노동환경과 규제의 복잡성 현지 정치권의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누가 봐도 시도하기 어려운 결정보였습니다. 사내투자심의위원회는 정중하게 미국 시장 진출을 재검토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 무렵 일부 언론은 현대차가 자금난에 몰려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벌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주가도 출렁였습니다. 이사회 일부는 사장에게 공장 추진 보류를 요청했으며 현대차 고위 임원 중 한 명은 이건 회사의 생존을 건 도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를 들은 후에도 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공장 초대 책임자로 내정된 정민호 이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수치와 문서로 말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그의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민호 이사는 1970년대부터 현대차의 중동 수출을 주도했고 거친 사막에서도 공장을 세운 경험이 있는 실전형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본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쇠락한 도시의 사람들과 다시 살아나야 할 공동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당시 미국 내에서도 실업률 1위, 빈곤율 상위 5위, 범죄율 최상위권에 포함된 도시였습니다. 미국이지만 미국이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바로 그곳에 첫 삽을 뜨기로 한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 본사 사장은 조용히 정민호 이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충고입니다. 지금 이건 너무 큰 싸움입니다. 물러서도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작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민호 이사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가 도착한 날 디트로이트 공장 부지는 아직 폐허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뒤 그 땅에서 첫 철근이 박혔고 현지 공장 등록 서류에 현대차의 이름이 찍혔습니다.
공장 설립을 말렸던 임원은 그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시장만 보았지만 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디트로이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3월 정확히 착공식 당일 아침. 정민호 이사는 정장을 입고 새벽부터 공장 부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현지시의회에 수차례 공식 초청장을 보냈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작은 현수막이 걸렸고 현대차 깃발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지 정치인도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심지어 언론사 기자 한 명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딱 3명 임시 고용된 현장 노동자 셋만이 삽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 이사는 말없이 안전모를 눌렀었고 자신이 직접 첫 삽을 들었습니다. 그 삽이 박힌 순간 그 자리는 단지 착공식이 아닌 현대차의 미국 역사 첫 페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첫 달부터 전력 공급 문제로 공사 진행이 여러 번 중단됐고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가 집중호우에 침수되면서 부품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호 이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나가 사람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점차 그의 태도를 보며 다시 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공장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주민들은 그들이 세우는 건물이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냐며 조롱했고 일부는 대놓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지역신문은 낯선 동양 자본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차 공장 착공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현지 자동차 노동조합은 한국 기업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할 것이라는 의심을 내비쳤고 공장 근처에는 노조 무력화 반대라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정민호 이사는 조용히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논쟁보다 내부 시스템 정비와 사람들과의 신뢰 쌓기를 선택했습니다. 공장 식당 메뉴에 햄버거 대신 불고기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이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고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웃는 장면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미국인 노동자가 말없이 자신의 이름표를 한국어로 바꿔 적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하는 걸 봤다. 그래서 나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조금씩 사람이 변했고 시선이 변했고 공장이 변했습니다. 건물만 세운다고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첫 삽을 뜨는 날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자리에 1년 뒤에는 250명의 노동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 자리에선 현대차 미국 1호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변화가 미국 전체를 흔들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해밀턴. 1960년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아버지도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고 형도 부품 조립을 하던 자동차 도시의 전형적인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987년 1월 현대차가 처음으로 뽑은 미국인 정규직 노동자 1호였습니다. 지원자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현지 주민들은 한국 기업이 낸 공고를 의심과 냉소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구직 실패를 겪고 있던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위해 무작정 이력서를 냈고 며칠 뒤 작은 사무실에서 불린 이름을 듣고 그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입사 첫날 그는 불편한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기호들이 있었고 관리자들은 서툰 영어로 설명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양 애들 밑에서 조립까지 해야 하나.
이건 진짜 끝물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는 낯선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복도에 나와 인사하는 공장장. 쉬는 시간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관리자.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도중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칭찬해주는 팀장. 그런 경험은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무관심에 길들여져 있었다고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가장 놀라운 순간은 하루는 부품을 실수로 잘못 끼워 넣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해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팀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그보다 내가 스스로 인정한 게 더 중요하다고.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하나의 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이후로도 자신의 손을 거쳐간 부품 번호를 기억했고, 자신이 만든 차가 실제 출고되어 나가는 순간을 동료들과 함께 눈으로 확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공장 라운지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저녁을 웃으며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편지는 현대차 한국 본사로 전달되었고, 며칠 후 공장 전체에 인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노동자 1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첫 번째 한국식 신뢰 시스템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채용된 미국인 직원 중 3분의 1이 데이비드의 추천서를 받고 입사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변화를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공장, 디트로이트 외곽에 버려진 땅,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웃게 된 한 가족. 그 시작은 존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느리지만 꾸준히 돌아가고 있었고 미국인 직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처 마트에는 현대차 로고가 찍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장을 보는 모습도 종종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시선도 차가운 관찰자에서 조심스러운 기대 쪽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외곽 창고에서 심야 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연성 포장재와 부품이 보관된 공간이었고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이 전소된 상황이었고 창고 안에 있던 부품 1만여 개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부품들이 다음 주에 출고될 차량에 들어갈 주요 부품이었고 공장 전체의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장 책임자였던 한국인 공장장은 아무 말 없이 이미 직원들보다 먼저 공장에 나와 잔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한국 본사에 위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즉시 긴급 부품 공급 스케줄을 재조정했고 밤사이 창고의 반대편 라인에 새로운 임시 보관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직원들은 당황하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일의 속도에 놀랐습니다.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회의보다 현장이 먼저였고 책임을 따지기보다 대책을 세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은 원래대로 가동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한두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지역 방송사 기자의 SNS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고 그 소식을 접한 CNN 뉴스룸은 당일 오후 현장을 취재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공장은 여느 날처럼 조용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생산 라인을 따라다니며 취재를 했고 공장장과 통역을 통해 짧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그날 밤 CNN은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한국식 위기 대응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현대차 공장 화재 사건을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웹사이트에는
이게 진짜 위기 대응이다. 이것이 한국 스타일인가? 라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현지 커뮤니티 포럼에는 공장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공식적인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그 영상은 3일 만에 미국 전역 27개 로컬 방송에 인용되며 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공장이 단 하나의 사고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해당 공장에 감사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언론은 한국식 조직 문화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공장 측에 새롭게 접수된 구직 지원서가 지난 한 달치보다 많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착공식을 비웃던 지역 언론의 기자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대차 공장은 더 이상 조용한 외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재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태도와 대응이 만든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작은 불길에서 비롯된 의외의 기회였습니다. 첫 해가 끝나갈 무렵 현대차 미국 공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엔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관리자들의 회의에서도 목소리에 미묘한 자신감이 섞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회계팀에서 넘어온 첫 해 실적 보고서는 모두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예상보다 3배 많은 매출. 그것도 단순히 차량을 많이 판 것이 아니라 공장의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효율과 품질에서도 좋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이 다가오고 있었죠. 우선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행정부는 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민감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은 오랫동안 미국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의 급성장에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공장에는 기술 기준과 환경 기준 관련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환경단체들의 시위였습니다. 한때 방치되어 있던 공장 부지였지만 이제는 그 주변 지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그와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일부 단체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소음 문제를 제기했고, 공장 측은 즉각 기술팀을 투입해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기에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장 내 분위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직원들도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초기에는 외부 공격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들이 이번엔 자발적으로 나서 공장 운영 실태를 알리는 자료를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언론에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장 노동자 협의회에서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내부 단결은 경영진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신뢰를 만든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경쟁사들의 대응도 본격화되었습니다. GM과 포드는 각종 보조금을 활용해 자국민을 위한 자동차 생산 확대를 발표했고, 일부 언론은 한국차를 반미 제품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우리는 그 틈 사이에서 묵묵히 품질을 높이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문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열렸고, 점심시간이면 식당에 직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일상은 무언의 약속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다음 전환점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새로운 차량의 생산을 위한 매뉴얼을 교체하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미래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다가온다는 것을. 그 준비가 다음 장의 문을 여는 힘이 되어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조용히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은 조용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공장처럼 보였지만 안쪽에선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파일럿 생산을 위한 비공개 라인 테스트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때는 대부분의 미국 제조사들이 전기차라는 흐름을 가능성은 있지만 시기상조라며 평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GM과 포드 역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현장의 분위기 역시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에서 내려온 방향은 달랐습니다. 2년 안에 미국에서 전기차 대중 생산 기반을 확보하라. 그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전기차 충전소조차 부족했던 시기였고 배터리 안전성 문제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장보다 신호를 너무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몇몇 기술자들의 표정은 확신에 가까운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문장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엔 기존 라인을 해체하고 소형 EV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설비를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한국 기술진의 매뉴얼과 테스트 결과를 공유받은 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조립 라인보다 공정수는 적었지만 요구되는 정밀도는 훨씬 높았고 자동화 설비의 수준도 크게 달랐습니다. 한 미국 기술자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조립하는 느낌입니다. 파일럿 차량이 생산되던 날 작은 박수 소리가 조립 라인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시운전 결과 미국 내 충전 인프라에 최적화된 설정이 적용되었고 주행 성능과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예상보다 우수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바로 한국 본사에 전달되었고 현대차는 미국 내 EV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이 공장을 지정하게 됩니다. 언론에 공개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 블룸버그가 동시에 이 공장의 전기차 라인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은 계산을 마친 듯 했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당시 현대차에게 최고의 찬사였고 현지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현지 채용 인력 중 40% 이상이 EV 라인에서 새롭게 일하게 된 사람들이었고 그중 절반은 이전에 자동차 산업과 아무 관련이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현대차 공장이 단순히 기술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버려진 철공소였던 그 땅 위에서 전기차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한국차를 짝퉁 일본차라 부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공장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의 뒤를 쫓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질 때만 해도 이 도시는 아무 기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외곽, 한때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던 이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황폐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약국과 식료품점은 줄줄이 철수했습니다. 남은 건 붉게 녹슨 철제 펜스와 버려진 트레일러 몇 대뿐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처음 삽을 뜨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긴 다시는 안 살아납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여긴 무덤이에요. 그 말을 하던 이들조차 몇 년 뒤 다시 살아난 이 도시를 믿지 못했습니다. 현대차가 EV 라인을 본격 가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돌아왔습니다. 기존 조립 라인 외에 전기차 라인 구축으로 직접 채용된 인력만 약 2,000명. 부품 협력사와 물류,
인근 인프라 구축 인력을 포함하면 불과 1년 사이 약 6,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주변 상권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버려졌던 주유소 자리엔 소형 슈퍼마켓이 생겼고 폐업한 공장 인근에는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변화가 가장 뚜렷했던 곳은 학교였습니다. 한때 폐교 직전이던 초등학교가 현대차와 지역 커뮤니티 기금의 지원을 받아 완전히 리모델링 됐고 수업 커리큘럼엔 자동차 공정 교육과 한국어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교사의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의 직업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 도시의 변화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모두 떠날 거라던 인식이 이젠 반대가 되었습니다. 외지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공장 인근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세도 약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역 세수도 늘어나 공공도서관과 소방서, 공원 재정비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버려졌던 야구장이 리모델링되어 지역 리그 경기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그 변화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성실하게 한 대의 차를 조립했고 그 차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이 도시를 두고 조용한 부활의 심장이라 불렀고 지역 방송국은 현대차가 남기고 간 건 공장이 아니라 가능성이라 보도했습니다. 40년 전 이 도시는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이곳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곳. 그 중심에 작은 한국 기업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이 땅을 처음 매입한 건 1986년, 정확히 2천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78억 원. 당시 미국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큰 도박이었다. 아무도 원치 않던 땅에 들어간 돈 치고는 너무 많았고 성과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지금 와서 그 숫자를 다시 꺼내보면 그 평가는 우스워집니다. 278억 원이 40년 뒤 약 12조 원의 도시 전체 매출을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먼저 현대차 미국 공장의 연간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라인 가동 이후 2024년에는 약 90억 달러까지 상승했고 공장 한 곳에서만 12개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협력 업체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포함하면 도시 전체 산업 유발 효과는 무려 11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지역 상권의 매출 증가율은 312%를 기록했으며 소형 식당, 세탁소, 렌터카 회사, 소프트웨어 교육 업체까지 현대차 공장과 직간접적 연결을 가진 업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시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초기 투자금 278억 원 대비 2024년까지 누적 경제 효과는 약 120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투자 수익률은 약 431배. 이 수치는 미국 내 외국 기업 투자 성공 사례 중 손꼽히는 기록입니다. 연방정부의 분석 보고서에는 이 도시에 대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실패할 것 같았던 곳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성공이 나왔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현장을 보면 압니다. 이 도시에 들어선 중학교 과학실에는 현대차 공장 모형이 전시돼 있고 학생들은 공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며 자신의 미래를 이곳에 그려보겠다고 말합니다. 이주민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현지 주민 위주의 고용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주, 다른 도시, 심지어 캐나다에서 이주한 인력까지 이 공장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자 병원, 학교, 도서관, 소방서 예산도 늘어났고 도시의 세입 대비 세출 구조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 모든 시작이 278억 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더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존재하는 건 어쩌면 단순한 공장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공장을 짓겠다고 말한 작은 용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78억 원. 당시에는 과감한 베팅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정직한 약속의 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상원 청문회장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한 명의 상원의원이 도시재생과 외국 기업 투자에 관한 질의 중 이 한 문장을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믿게 만들었다. 이 말은 청문회 직후 미국 내 경제 전문 매체들에 인용되며 상징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발언의 주인공은 엘라베마주의 상원의원 제러미 롤런드였고, 그는 20년 전부터 현대차 공장 유치에 깊이 관여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가 1986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도시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약 9조 4천억 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한 세제 혜택과 부지 인프라 지원은 초기 기준으로 2천억 원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상환 또는 재투자 형태로 회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현대차가 이 도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발언은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수익을 쫓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사회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서 웃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니라 한국 방식의 미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연방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조건을 일부 개정하며 한국식 시스템에 해당하는 조항을 처음으로 삽입했습니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역 노동자 비율 80% 이상 고용. 위기 대응 매뉴얼 실시간 공개. 생산 매출 대비 지역 환원율 3% 이상. 놀라운 건 이 조항들이 현대차의 시스템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현대차 사례가 미국 내 벤치마크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조항이 삽입된 이후 일본, 독일, 대만계 기업들이 현대차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방문단을 꾸렸고 한국 정부도 정식으로 기술 외교팀을 파견했습니다. 현대차가 만든 변화는 단지 한 도시의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미국 연방 차원의 기업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원의원 제러미 롤런드가 남긴 그 짧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믿게 만들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위한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지표가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LA 타임즈는 일면 전체를 한 가지 기사로 채웠습니다. 헤드라인은 단순했습니다. 그 도시는 살아났다. 서브타이틀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기적은 한국차의 옷을 입고 도착했다. 그 도시는 40년 전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미국 디트로이트 외곽의 한 공장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기사에서는 단순한 생산시설의 성공을 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감나는 인터뷰와 데이터로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지역 초등학교 교사였던 줄리아 윈터 씨. 그녀는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반 아이들의 꿈은 대부분 경찰이나 유튜버였지만 지금은 기계공학자와 생산기획자가 늘었어요. 아빠가 현대에서 일하거든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두 번째 인터뷰는 지역 의류 상점 운영자였던 마커스 고든 씨였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한 번도 가게를 옮기지 못하고 적자만 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현대차 공장 인근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연 매출이 4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 병원에서는 현대차가 기부한 최신 의료장비 덕분에 대기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공장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LA 타임즈는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사가 가장 주목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이 도시는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낮은 주택 가치와 높은 이혼율, 청소년 범죄율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부동산 가격이 12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청소년 체포율은 68% 감소, 고등학교 졸업률은 92%를 넘어섰으며, 무엇보다 내가 사는 동네가 자랑스럽다는 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92%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LA타임즈는 이 모든 변화를 한국식 시스템의 착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을 넘어 수출되는 철학을 고민해야 한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설계했고 그 설계도는 여기 도시에 뿌리를 내렸다. 기사 마지막엔 한 소년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현대차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장래희망 칸에 현대 디자이너라고 쓴 노트를 들고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자기 동네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부모를 존경하며 자기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현대차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음을 미국의 대표 언론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그는 LA타임즈의 산업 전문 기자로 현대자동차의 디트로이트 외곽 공장 투자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날 그는 사설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차가 미국 제조업을 바꾸겠다고요? 그건 마치 종이배로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헨리, 당시 35세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평생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는 공장을 조롱했고 투자 결정을 무모하다고 비꼬았으며 심지어 몇몇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모방은 잘할지 몰라도 혁신은 못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다시 그 도시를 찾았습니다. 은퇴 후 퇴직 기념 칼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그가 마주한 건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굣길이었습니다. 모두 현대 로고가 찍힌 에코백을 들고 있었고 거리에 붙은 배너에는 웰컴 투 호프타운 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행한 사진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맞아?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공장 옆 동네예요. 예전 이름은 헨슨 블록이었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 기사에서 자신이 조롱했던 그 이름이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 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장 책임자는 2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만나셨습니다. 두 분 다 현대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어요. 전 그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임스 헨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썼던 기사들을 태블릿으로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공장만 봤지. 사람은 보지 못했구나. 그날 저녁 그는 퇴직 칼럼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0년 전 나는 틀렸다. 나는 공장이 아닌 사람을 봐야 했었다. 그 칼럼은 LA타임즈 사설란에 실렸고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현대차에 빚졌습니다. 제임스 헨리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차를 믿는다. 그 차가 이동시킨 건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한 도시의 삶이었다. 그는 마지막 방문 장소로 초등학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현대 자동차가 기증한 한국어 그림책 코너를 둘러보며 한 아이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커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만들 줄 알거든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다.
2025년 봄 미국 내 산업투자 보고서에는 특이한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형 진출 모델이라는 이름의 섹션이 생긴 것이죠. 이 섹션에는 현대차의 디트로이트 외곽 공장 사례가 미국 내 도시 재건과 고용 회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롱받던 투자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흐름에 동참한 기업들이 비단 자동차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한 전기차 부품 기업은 현대차가 처음 부지 매입했던 지역 인근에 자신들의 북미 본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일본계 반도체 회사는 현대차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이끌어내며 자신들만의 한국식 공생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40년 전 그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차의 공장 설계와 운영 전략을 주도했던 초기 TF 팀장이었던 김영석 씨는 지금은 은퇴 후 미국 내 산업 전략 자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강연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이걸 미국에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 결과가 지금은 모델이 됐을 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청중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강연장을 찾은 한 미국 경제부처 직원은 강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계산을 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따라 배웁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디트로이트 대학은 현대차 사례를 경영학과와 도시계획학과의 교과서로 채택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한국 기업 전략 세미나를 신설하여 현대차 초창기 직원들을 초빙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 설계의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디트로이트시는 현대차 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공식적으로 K-이너베이션 디스트릭트라 명명하고 매년 한미 산업 공생 주간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해의 기념식에서 디트로이트 시장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고마운 것은 바로 1980년대 우리가 무시했던 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 우리 도시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40년 전 공장 부지 계약서에 서명했던 현대차 법무팀의 은퇴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말렸어요. 미쳤다고 했고 실패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었네요. 결국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도시를 바꾸고 한 나라의 산업 전략을 흔들었으며 세계를 감동시킨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이제는 모두가 따르고 싶어하는 미래 모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는 수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 속에서도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일터라는 단어가 곧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기계가 아닌 사람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디트로이트 외곽의 그 황량한 땅을 현대차가 선택했을 때 그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지 공장 설계를 맡았던 초기 TF팀 담당자 박정수 이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이 쌌기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신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처음부터 싸게 만들어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지금 이 공장에선 관리자와 노동자 모두 같은 식당을 이용합니다. 의견은 계급을 넘고 제안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인 조립기사 제이크는 말했습니다.
이전 공장에선 내 말을 들으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한국인 관리자들이 내가 하는 말을 노트에 적습니다. 그게 신기했죠. 또 다른 직원인 안젤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공장에서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도 현대차에 다닌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건 월급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공장엔 한국에서 파견된 관리자도 많았지만 이젠 그들 중 상당수가 미국 현지에서 자란 젊은 관리자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문화의 다리를 잇고 있었고 한국식 시스템을 미국식 감성에 맞게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현장이자 단지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로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디트로이트 지역 뉴스에서는 현대차 공장을 제2의 시민학교라고도 부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존중, 그게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기술이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고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자동차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람을 존중한 방식이라는 것. 그것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한 도시를 일으켜 세운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